걸프만 상공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손을 뗀 그 순간 쿠웨이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하늘 아래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섰습니다. 6.25의 폐허에서 일어선 그 나라가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러 갔습니다. 쿠웨이트 거리에 태극기가 펄럭이던 그날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렉스턴튼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참전용사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집안에는 항상 아버지의 군복과 훈장들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훈장들 중 하나가 한국전쟁 참전 기념 메달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어린 시절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물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기초훈련 비행학교 전술훈련. 저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감정보다 분석을, 직관보다 데이터를 우선시하는 제 성격이 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칭찬인지 놀림인지 몰랐지만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대령으로 전역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방산 분석 분야로 옮겨왔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 위치한 전략방산연구소, 영어로는 스트래티직 디펜스 어널리시스 그룹이라고 부르는 곳에 수석 분석가로 합류했습니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이 기관은 미국 국방부와 여러 동맹국, 정부의 방산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중동 방산 시장 전담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입니다. 중동 방산 시장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봐온 것만 해도 책 10권은 나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무기를 사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사거리 요격 고도 명중률, 반응 속도 운용 비용. 이 5가지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분석이 크게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제 오만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 관련 최신 자료, 이스라엘 라파엘의 아이언돔 업그레이드 사양서, 프랑스 탈레스의 미스트랄 시스템 분석 자료. 그것들이 저의 세계였습니다. 진짜 방산 강국들의 이야기였죠. 책상 정면 벽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각국의 방공 시스템 배치 현황이 색깔별 핀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저는 매일 아침 세계의 힘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읽었습니다. 그 책상 한쪽 구석에는 한국 관련 자료가 얇게 꽂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무기를 심각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훌륭한 나라입니다. 삼성, 현대, 비빔밥. 하지만 방산이요? 제 세계에서 한국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가 왜 굳이 한국제를 골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죠. 쿠웨이트 국방부에서 초청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일주일 뒤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아내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또 중동이야, 별거 없겠지. 캐서린은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달라질지도 몰라.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캐서린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관이 발달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관보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쿠웨이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천궁이 스펙 자료를 꺼냈습니다. 후려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수치가 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과 적어도 탄도 미사일 요격 성능 관련 수치가 눈에 걸렸습니다. 패트리어트 짝퉁치고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겼습니다. 자료가 과장됐겠지, 마케팅 수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보였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그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워싱턴 DC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폭도 끝에서 청소기를 밀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에 앉아 화면을 켰습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루틴이었습니다. 로이터, 제인스 티펜스 위클리, 티펜스 뉴스. 이 세 매체를 순서대로 정독하는 것이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무렵 방산업계의 화두는 하나였습니다. 중동의 다음 빅딜은 누구 것인가. 걸프 지역 국가들이 노후화된 방공 시스템 교체를 서두르고 있었고 미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쟁의 판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집필 중이었습니다. 제목은 걸프 방공 시장의 미래, 다음 10년의 지형이었습니다. 주요 플레이어를 정리하고 각국의 강점을 비교하는 작업이었는데 저는 그 보고서 안에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을 주요 경쟁자로 설정했습니다. 한국은 기타 신흥국 항목에 한 단락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는 늘 빠르게 스크롤해서 넘겼습니다. 솔직히 주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1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피드에 예상치 못한 제목이 떴습니다. 쿠웨이트, 한국산 천궁이 도입 검토 최종 단계.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짧았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이 방공 시스템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덮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패트리어트 대안을 찾는 거겠지. 가성비 때문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동료 짐 헤네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짐은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전직 해군 출신 분석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관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20년 동안 업계에서 서로를 가장 솔직하게 대할 수 있는 동료로 지냈습니다. 짐은 평소에 말수가 적고 냉정한 편이었는데 그날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렉, 한국이 요즘 무섭다고 짐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성장하는 건 알지. 근데 아직 패트리어트급은 아니잖아. 중동이 한국을 진지하게 선택하겠어? 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곤란하지. 그 말을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방산 수출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 색깔로 구분된 화살표들이 각국의 수출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한국발 화살표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중동으로 향하는 굵은 선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동유럽,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방향이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화살표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로 판도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담당관 알마이너스 라시디와의 첫 화상 미팅은 그해 2월에 잡혔습니다. 알마이너스 라시디는 쿠웨이트 공군 대령으로 방공 시스템 도입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니 나이는 저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눈빛이 차분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 단정하게 앉은 자세,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저는 미팅 초반에 직접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천궁이 선택이 정말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더 익숙한 서방 시스템들도 있는데. 알마이너스 라시디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미소는 이미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하면 할수록 중동의 하늘 아래에는 심상치 않은 흐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걸프 지역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멘 후티 세력의 탄도미사일과 자살 드론 공격 빈도가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란의 군사 도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었고 이라크 국경 지대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형 드론을 이용한 기습 공격이 문제였습니다. 값싸고 빠르고 탐지가 어려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걸프 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이 드론을 요격하는 데 실패한 사례가 23건이나 됐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쿠웨이트가 기존에 운용하던 미국제 방공 시스템의 유지 보수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 지연이 만성적이었고 기술 지원 인력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요청 후 평균 14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실질적인 방어 능력에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자료를 보니 한때 쿠웨이트 방공 시스템 전체 가동률이 68%까지 떨어진 시기도 있었습니다.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 방공 시스템입니다. 구멍 뚫린 방패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방산업체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조용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부적으로는 중동 시장에서의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채산성이 낮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았습니다. 수익성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였습니다. 쿠웨이트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수익이 먼저였던 겁니다. 미국이 손을 빼고 있었습니다. 방공망 공백이 생기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짐 헤네건이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뭔가 달라, 브렉. 그냥 방산 딜 얘기가 아니야.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짐을 바라봤습니다. 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쿠웨이트가 공백 상태가 되면 그 다음이 어디가 될지 생각해봤어? 걸프 전체야. 도미노처럼 무너져.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짐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쿠웨이트 국방부 내부 친미 성향 인사 한 명과 비공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도입에 반대하는 쪽이었고 제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쿠웨이트 군 수뇌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미국제를 유지하자는 파와 한국을 선택하자는 파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R-라시디가 있었습니다. R-라시디는 한국 편이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패트리어트가 빠진 자리를 천궁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은 제 안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6년 3월 초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연례 국제 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사흘 일정의 행사 둘째 날이었고 오전 세션이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잡담을 나누며 잠깐 쉬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독일 출신 분석가 클라우스 베르거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거 봐. 쿠웨이트 발표 났어. 화면을 봤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 체결. 천궁이. 대한민국. 정식 계약. 배달 일정 2026년 3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레이시온도 아니고 라파엘도 아니고 탈레스도 아닌 대한민국이라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 위로 조금 쏟아졌는데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하나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동료 분석가 페터 볼프가 제 옆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이 중동에서 패트리어트를 밀어낸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방 관련 로비스트 한 명이 멀리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우리가 뭘 놓친 거야? 복도는 마치 갑자기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25년 경력이 뒤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컨퍼런스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 창가에 서서 천궁이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 줄씩 읽었습니다. 사거리 40km, 최대 요격 고도 15km, 동시 다중 표적 교전 능력,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동시 대응 설계, 적어도 드론 탐지 및 요격 최적화. 숫자들이 이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계열의 수치와 직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오히려 우위였습니다. 특히 중소형 드론 대응 부분에서 천궁이의 설계,
철학이 현재 중동 안보 위협에 더 최적화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걸 진작에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짐이 말했습니다. 짐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쿠웨이트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돌아와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쿠웨이트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캐서린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천궁이 관련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하늘을 지킬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라는 자막이 보였습니다. 캐서린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냈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냥 뉴스를 보는 아내의 말이었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한 번은 술 한 잔 드시고 나서 짧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 건물도 먹을 것도 미래도. 아버지의 그 말이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던 땅이 지금 이걸 해낸 거라고. 쿠웨이트 국제공항에 내린 건 3월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비행기 문이 열리고 트랩을 내려오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중동 특유의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28번을 방문했으니 그 공기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입국장 한쪽 텔레비전 화면에는 천궁이 관련 뉴스가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랍어 자막 아래로 대한민국 국기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과장이다. 쿠웨이트 정부의 홍보 효과겠지. 미디어가 부풀린 거겠지. 그렇게 부정하면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에 탔습니다.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천궁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기사가 100m 너머로 저를 힐끗 보더니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러자 기사가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방산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쿠웨이트 시민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건 예상과 다르다.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쿠웨이트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R-라시디 대령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도입 준비 현황 브리핑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브리핑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내 한 회의실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도입 전체 일정이 날짜별로 촘촘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운용 훈련 계획서, 기술 인력 배치, 현황표, 부품 재고 관리 체계 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가 아랍어와 영어로 병기돼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이 앞에 서서 아랍어와 영어를 번갈아 가며 설명했습니다. 발음이 유창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쿠웨이트 측 담당자들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뭔가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구나. 브리핑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폭도를 걷는데 한국 기술진 2명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아랍어 매뉴얼 번역 최종 확인됐죠? 네, 확인했습니다. 현장 교육 자료도 오늘 밤 안에 검토 끝내야 합니다. 밤새 일할 각오하세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이미 체결됐습니다. 돈도 이미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밤새 일할 각오를 하는 겁니까? 폭도 끝 창문 너머로 기지 방향이 보였습니다. 쿠웨이트 젊은 병사가 한국어 원본 운영 매뉴얼을 들고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있습니까? 병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요. 번역 보는 뉘앙스가 다를 때가 있으니까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이 운용할 무기를 이해하기 위해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쿠웨이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속 싱크탱크 부소장이었습니다. 브렉, 현지 상황 어때? 보고서 방향은 잡혔어? 목소리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렉, 업계 분위기가 어떤지는 알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날 저녁 쿠웨이트 의회 내부에서 천궁이 도입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배경에는 미국 방산 로비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서방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의 실전 경험 부재를 집중 부각하는 기사들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중동 환경에서 성능 불확실, 미국 지휘 체계와의 호환 미지수. 기사마다 권위 있어 보이는 전문가들의 이름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천궁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 문장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페터 볼프가 전화를 했습니다. 브렉, 우리 공동 보고서 어떻게 쓸 거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업계 분위기가 한국 방산의 우호적인 내용을 쓰기가 껄끄러운 상황이야. 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터가 덧붙였습니다. 오해하지 마.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 둘 다 먹고 사는 게 있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7글자였습니다. 저는 25년간 한 번도 이런 압박에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이유는 압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제 기존의 틀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실제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라시디 대령이 그날 저녁 저를 만났습니다. 식사를 함께하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턴튼 씨,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시스템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알라시디가 계속 말했습니다. 부품이 6개월째 안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요청을 했더니 1년 뒤에 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운영법을 물어봐도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군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해온 방식대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써온 평가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나토 표준 호환성, 서방 훈련 교범과의 연계성, 미국 지휘 체계와의 통합 가능성, 서방 동맹국 인증 여부.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천궁이는 어떤 항목에서는 완벽히 맞지 않는데 실제 운용 성능은 오히려 뛰어났습니다. 서방 교범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데 오히려 중동 환경에 더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제 체크리스트가 서방 시스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벗어난 우수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페터 볼프와 다른 유럽 동료 3명이 공동으로 작성 중인 보고서를 공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천궁이를 미국 및 유럽 기준으로 평가해 여러 항목에서 미달이라고 결론낸 보고서였습니다.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논리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춘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서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서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서명란 앞에서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멈췄는지 스스로도 순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책상에서 쓴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보러 왔다면서 아직 진짜 현장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라시디 대령이 폭도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펜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턴튼 씨, 책상 위 자료가 아니라 현장을 보셔야 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현장을 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보고서를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유럽 동료들은 제가 한국 편이 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스턴튼, 너 혹시 한국 방산업체에서 돈 받은 거 아니야? 페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짐 헤네건에게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잘했어. 단 3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차갑고 밋밋한 물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쿠웨이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층 건물들의 조명, 도로의 불빛, 멀리 보이는 항구 쪽의 빛, 저 불빛들 아래에 몇백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감정 없이, 편견 없이 분석해왔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진짜로 그랬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공군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 이해하는 시스템은 미국제였습니다. 제가 가장 자연스럽게 우수하다고 느끼는 기준은 미국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 중심 분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미국 중심 분석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온 건 아닐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찍어두신 한국전쟁 당시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험한 산길, 눈 덮인 벌판. 그 사진들 속에서 아버지는 젊었습니다. 저보다 젊었습니다. 그 젊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땅이 지금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참전 훈장 사진을 검색해서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검색해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소리였습니다. 몇 번 따라해봤습니다. 발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현장에 간다. 뭘 보게 되든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중요한 걸 볼 것 같아. 캐서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새벽인데도 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아. 잘 보고 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문자가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라시디 대령이 직접 차를 몰고 호텔 앞으로 왔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알라시디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현장을 보실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알라시디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기지로 이동하는 20여 분 동안 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쿠웨이트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기지 정문에 이르렀을 때 알라시디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스턴튼 씨, 우리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중간 키에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눈이 선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박성준은 한국 방산업체의 천궁이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로 이 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왔다고 했습니다. 경력만 22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했습니다. 박성준이 저를 데리고 현장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설명하는데 방식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사양을 나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설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실패를 거쳐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초기 시제품이 사막 환경의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설계를 바꿨는지, 적어도 드론 탐지를 위해 레이더 알고리즘을 몇 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짰는지, 수백 번의 실패. 박성준은 그 단어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훈장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사격 테스트 결과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무기 시스템의 테스트 데이터를 봐왔습니다. 어디가 부풀려진 것인지, 어디가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한 것인지를 읽어내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치들이 일관됐습니다. 환경 조건을 바꿔도 결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소형 드론 폭합 위협 시나리오에서의 요격 성공률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 서방 시스템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천궁이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강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굶으면서 일군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장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꽂혔습니다. 알라시디가 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새로운 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가려져 있던 눈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존의 평가 프레임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방 중심의 체크리스트, 나토 기준의 점수 체계, 그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 진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5년의 프레임을 내려놓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짐에게 전화했습니다. 짐, 이번엔 내가 본 대로 쓴다. 짐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브렉.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네가 결국은 그럴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짐의 믿음이 제 등을 미는 힘이 됐습니다. 알라시디는 쿠웨이트 군의 내부 운용 데이터까지 저에게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쉽게 보여주지 않는 자료였습니다. 저에 대한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준도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천궁이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것들, 우리가 해결한 것들. 그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과시가 아닌 자신감이었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천궁이 최종 배달 날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3월 중순이었습니다. 쿠웨이트 하늘이 달라질 날, 두근거렸습니다. 방산 분석가로 25년을 살며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두근거림이 설렘인지 긴장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더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달랐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정말로 보고 싶어서 쓰는 노트였습니다. 워싱턴의 부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제 단독 이름으로만 냅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배달 전야였습니다. 3월 14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알라시디가 저에게 기지 출입 특별 허가를 내줬습니다. 외부 민간인에게 야간 기지 출입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알라시디가 저를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밤 10시에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조명 아래 기지 전체가 깨어 있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팽팽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인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점검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장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아직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을 포함한 한국 기술진 12명이 장비 앞에 붙어 최종 점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피곤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한 항목씩 확인하고 확인한 항목에 표시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 말을 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계약은 이미 됐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습니다. 배달은 내일 아침입니다. 그런데 왜 새벽 2시에도 멈추지 않는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쿠웨이트 군인들이 내일부터 이 시스템으로 실제 하늘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군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젊은 장교가 박성준 옆에 서서 무언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교의 눈가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장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무기를 갖게 됐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노트 안에서 뭔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뭔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알라시디가 조용히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턴튼 씨? 저는 잠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노트에 처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다르다. 그러나 성공을 목전에 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배달을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의회에서 긴급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천궁이 도입 계획 재검토 요구 결의안이었습니다.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주요 근거는 실전 미검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 방산 로비 세력이 있다는 정보가 돌았습니다. 쿠웨이트 언론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한국 선택을 지지했고 다른 쪽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거리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반듯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스턴튼 씨, 당신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이번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중립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한국 편에 서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의 편에 섭니다. 대사관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서방 언론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기사마다 권위 있어 보이는 전문가들의 인용이 달렸습니다. 그 전문가들 중 몇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도 며칠 전까지는 저런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준이 그날 저녁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턴튼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팀이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22년을 바쳐 만든 것이 정치적 이유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억울함이었습니다. 알라시디 대령이 다음날 아침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알라시디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제 계급장을 걸겠습니다. 이 결정은 옳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큰 소리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갈림길에 선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호텔 방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 노트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준에게서 받은 데이터, 알라시디와 나눈 대화들, 새벽에 일하던 기술진의 모습, 눈물을 훔치던 젊은 장교의 얼굴, 그것들이 모두 그 노트에 있었습니다. 숫자도 있었고 문장도 있었고 그냥 단어만 적힌 메모도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 중 처음으로. 다음날 오전에 국제 방산 미디어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에 와 있는 세계 각국 방산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발언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브렉스턴튼의 이름으로 25년의 경력을 걸고 제가 직접 본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짐에게 전화했습니다. 짐, 내일 내가 공개 발언을 할 것 같아. 이게 내 마지막 보고서가 될 수도 있어. 짐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할 거야. 짐이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버지의 참전 훈장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땅이 만든 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쿠웨이트 시내 한 호텔 대연회장에 세계 방산 미디어와 관계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래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앞줄에 페터 볼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맨 구석줄에 박성준과 알라시디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브렉 스턴튼입니다. 전직 미 공군 대령이자 25년 경력의 방산 분석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국 방산의 기준으로 세계를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직접 봤습니다. 천궁이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은 수십 년의 실패와 도전 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쿠웨이트의 선택은 옳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수시간 뒤 의회 표결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재검토 요구안 부결, 찬성 9, 반대 34, 압도적이었습니다. 박성준이 결과를 보는 순간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라시디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쿠웨이트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천궁이 시스템 전체가 쿠웨이트 알마이너스 자베르 공군 기지에 완전히 배치 완료됐습니다. 배달이 완료된 날 기지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쿠웨이트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고 스스로 온 것이었습니다. 국기를 들고 꽃을 들고, 그리고 태극기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들어 온 태극기가 쿠웨이트 국기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쿠웨이트 하늘 위에는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가 펼쳐졌습니다. 쿠웨이트 국방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가 향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눌려왔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성준이 팀원들과 포옹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팀원 중 가장 어린 청년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라시디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스턴튼 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박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성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 붉은 원과 파란 원이 검은 선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준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이십니까? 성공의 파장은 빠르고 크게 퍼졌습니다. 배달 완료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이 온통 천궁이와 쿠웨이트 이야기였습니다. 방산 전문 채널들이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쿠웨이트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감사합니다 라는 태그가 하루 만에 수십만 건 게시됐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쿠웨이트 시민들이 꽃을 놓고 갔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이 퍼졌습니다. 제 화면에는 전 세계에서 오는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언 영상이 방산업계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두 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각주 한 줄로 처리했던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말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걸프 지역 국방부 관계자 3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였습니다. 세 곳 모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연락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성준에게 직접 연결해줬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소장이었습니다. 브렉 잘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 부소장은 알았을 겁니다. 잘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부소장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쿠웨이트 젊은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을 지켜줘서. 저는 그 글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25년 동안 방산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글을 저장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가 쓴 어떤 보고서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이 서울 가족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는 순간 박성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채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압축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느꼈습니다. 박성준은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기다렸을까요? 22년 동안.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박성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박성준이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제가 본 중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영향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졌습니다. 쿠웨이트 이후 한 달 사이에 걸프 지역 주요 국가들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공식화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천궁이 관련 공식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 차원의 방한 대표단 파견이 논의됐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쿠웨이트가 도화선이 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한 나라가 선택하면 주변이 관심을 갖습니다. 중동에서 그 첫 번째 선택이 쿠웨이트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끌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들어온 이야기였지만 내부 분석 보고서에 한국 방산을 과소평가해 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아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사석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틀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그 인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잘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하는데 25년이 걸렸으니까요.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한국 방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방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배우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 방산을 조용히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배우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실이 한번 드러나면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방산 포럼 연단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기조연설자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업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그래야 합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했습니다. 장내가 조용했습니다. 어떤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반응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한국이 만든 방패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제가 살아서 목격한 역사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4월 중순이었습니다. 박성준이 연락을 해왔고 저는 즉시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창밖으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고 반짝이는 강이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빼곡한 건물들, 교량들, 불빛들. 저는 아버지가 1952년에 봤던 이 땅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아버지의 그 말이 지금 이 풍경과 겹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하기 전에 저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하던 곳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 숨쉬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박성준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나이가 지긋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박성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을 일한 손의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박성준 아버지가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성준이 통역해줬습니다. 아들이 해낸 것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감사한 건 저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용산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마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참전국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이 보였습니다. UN 깃발 아래 각국의 이름들, 미국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을 리 없었지만 아버지가 거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쟁 당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피란민들, 험한 길을 걷는 군인들. 그 가난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이 흑백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밖으로 나오면 서울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서울이. 그 거리가 7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나라가 이제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의 새로운 기준이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제목을 적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있는 글자였습니다. 저녁에는 박성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성준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씩 맛을 봤습니다. 이름이 뭔지 몰라도 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음식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준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닿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한국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한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박성준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강가에서 일하셨습니다. 한강이 기적이라고들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아버지가 일한 자리입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보다 아버지가 일한 자리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 더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가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25년간 방산업계에서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저는 스스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데이터로 판단한다고 감정 없이 본다고.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만 봐왔습니다. 서방 기준, 미국 중심, 내가 익숙한 것들만으로 세상을 재단해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쿠웨이트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은 숫자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제대로 전해야 합니다. 박성준이 말한 그 문장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굶으면서 일군 기술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세계가 인정하는 방공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땀과 실패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도 그것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새벽 2시에 일하던 기술진의 손에서 봤습니다. 눈물을 훔치던 젊은 장교의 눈에서 봤습니다. 박성준 아버지의 거친 손에서 봤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켜준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알라시디 대령은 얼마 전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 무기가 들어올 때 당신도 와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박성준과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짐 헤네거는 결국 한국에 같이 갔습니다. 서울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렉, 왜 이제야 왔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킷 깃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시민 한 분이 건네준 것입니다. 직접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워싱턴 DC로 돌아와서도 달고 다닙니다.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뭐야, 브렉?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제가 배운 것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방산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한국의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듯 그 다음 세대가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희생 위에 기술이 서 있고 그 기술 위에 다음 세대의 꿈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멈추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삼 자랑스럽게 느끼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세대가 직접 겪으신 대한민국의 기적들, 저는 그 이야기들이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